대부분 수업 자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페이퍼 준비한 걸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코딩 이슈가 있는 경우는 이제 실습하실 파일이 또 따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파이썬은 PPT를 좀 힘줘서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동영상 강의 준비하다가 중단한 게 있어서 이제 그때 준비할 겸 했던 건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책은 안 갖고 오셔도 된다는 거. 근데 책 중에 여러분들 요거 있죠? 주황색 표지로 된 책. 요거. 네. 요 책은 수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소설이에요. 표현이 그냥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재미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는 책이에요. 이건 진도랑 상관없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책 2개. 유책 2개가 우리 수업에서 가장 그 메인이 될 애들인데, 그렇다고 수업에 제가 이거를 달달달 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우리 수업에서 가장 메인이 될 애들인데, 이거를 학원 다니는 동안 갖고 다니시지 마세요.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 책 보면 무슨 말인지 1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목표가 수업이 지나고 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에 있는 말이 내가 이해가 되는지, 그거를 하나의 그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복습용으로 쓰세요. 이거, 얘는 우리 수업에서 논외입니다. 맨 뒤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뒷표지.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하는 게임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어요. 게임 회사 가실 거 아니죠? 뭐 가신다고 해도 뭐 말리지 않겠지만, 제가 3년 반 다녀봐서 아는데 거기는 완전 별도의 종족이에요. 문화 자체가 달라. 밤샘을 취미처럼 하는. 얘네도 수학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열면 이렇게 페이지마다 수학 공식이 있을 정도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는 진짜 자비스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 강화학습 예시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지? 알파고. 그거는 이제 수업 목표랑은 조금 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쪽 혹시 뭔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일단은 참 좋은 라면 받침이고요. 데이터 관련된 분야가요, 크게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로 나뉘어요.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석,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모형을 개발한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수식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가 코딩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통계학. 그쪽에서 이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IT 환경에 조금 전문적이질 못해요. 얼추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100건, 200건 데이터 갖다 분석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100만 건, 200만 건 갖다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내 컴퓨터에서 잠깐 돌리면 됐던 게, 컴퓨터 한 대로 막 100만 건, 200만 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얼마까지? 얼마짜리 컴퓨터 살 거예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뭐지?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장비 중에 하나가 GPU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 장비인데, 하필이면 걔가 그 코인 채굴할 때도 쓰여갖고 값이 엄청 뛰었어요. 옛날에
한 3, 40만 원 했던 게 비트코인이 붐이 일고 나서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 한 2,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 거 한 너댓 개는 장착을 해야 돼. 컴퓨터 한 대가 2, 3천만 원이 우스워져요. 걱정하지 마요. 몇 억 하는 컴퓨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사람들이 그 연구를 좀 해봤더니 그렇게 한 대에다가 성능을 돈을 몰빵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저사양의 컴퓨터 여러 대를 병렬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쪼개서 동시에 분석해 라고 시키니까 그게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겁나 있어 보이는 말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건 데이터를 컴퓨터 한 대에다가 다 시키는 것보다 데이터를 10,000건씩 쪼개서 저사양 컴퓨터 100대를 돌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명이 그걸 다 분석한다라고 하면 컴퓨터 100대니까 100대마다 앞에 가서 명령어 치고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지.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와요. 얘가 컴퓨터 100대를 마치 한 대처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 분석하고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하둡에서 시작해서 하둡, 스파크 뭐 이런 기타 등등 생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려면은 자바 프로그래밍부터 시작을 해요. 좀 성격이 달라요. 보통 이제 학원 과정을 만들 때는 그 각종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학원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좀 들어갔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개념. 운영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는 건데요.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그림만 보세요. 컴퓨터. 보통 이제 컴퓨팅 환경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눠지죠. 얘네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하드웨어들이에요. 메인보드라고 불리는 기판 위에 하드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저장 장치를 끼고요. 뭐 랜카드라고 불리우는 네트워크 장치 끼고 저기 위에 그래픽 카드, 아까 말했던 GPU 쟤를 껴야 화면 나오고 뭐 그 밖에 뭐 사운드 카드나 뭐 이것저것 장치를 다 갖다 낍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파워도 하나 연결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 잡다한 장치들은 그냥 그 합쳐져서 나와요. 온보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저렇게 조립을 해요. 컴퓨터 쪽 전공하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저거예요. 우리 집 컴퓨터 좀 고쳐줘. 근데 대부분 컴퓨터 전공하면 소프트웨어만 배우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 있으면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몰라 걔들도. 이거는 차라리 근처에 전자나 전기 전공하는 분들이 차라리 더 잘 만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내가 조립을 했어요. 조립 PC를 하나 만들어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전원을 딱 누르면은 그냥 깡통이에요. 컴퓨터는 부품만 저렇게 연결한다고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사용자한테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거나 키보드나 마우스에 입력을 받거나 이렇게 얘네들을 가동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 프로그램을 이론적으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OS, 우리말로는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사면 윈도우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에 요즘 노트북 같은 거 사면 윈도우 안 깔려있는 애들 많아요. 그게 일반적인 노트북 구매할 때보다 3, 40만 원 싸거든요. 윈도우 값이 빠지니까. 그러면 각자 알아서 구해서 까는 거예요. 어둠의 경로를. 어쨌건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애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냥 깡통에 불과하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윈도우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텍스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 혹은 MS 워드로 이력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면 윈도우에다가 게임 깔지 저 기계에다가 직접적으로 까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애는 하드웨어, 기계,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워드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얘네들을 관리해서 서로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코딩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심지어 전공생들도 그래요. 왜냐면은 윈도우는 그냥 맨날 능숙하게 그냥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맨날 썼거든. 나는 윈도우 쓸 줄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던 사용자 계정 만들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컴퓨터 폴더 설정 같은 거 했던 거 있죠. 그거 아마 여기 와서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딥한 윈도우 사용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코딩을 할 거잖아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과물을 만든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코딩 한번 잘못해서 내 컴퓨터가 벽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우리가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들이요. 얘네들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해요.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3D 객체를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에 로드를 하고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요. 방향키를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CPU와 연산을 하고요. 이거 3D 하나 움직이려면은 4 곱하기 4로 생긴 행렬의 합과 곱이 이루어져요. 이게 점프하죠? 점프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요. 게임 회사 면접 가면은 이거부터 물어봐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게임은 물리를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게임 회사는 웬만하면 가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걔네는 종족이야. 수학과 애들보다 수학을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게임 개발자들이에요. 어쨌건 결과는 그래픽 카드를 거쳐서 모니터에 표시하죠.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하드웨어를 다 다루는 거예요.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우리가 하는 게임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해요. 내가 키보드로 막 눌러서 캐릭터를 이동을 시켰어. 혹은 점프를 시켰어. 그러면 키보드라는 하드웨어에 입력한 내용이 윈도우를 거쳐서 게임에 전달이 돼요.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면 하드웨어에 관한 관리를 사용자가 다 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기계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밖에 못 알아먹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 그래서 운영체제, 이제 운영체제 자체가 역할에 따라서 좀 구별이 되는데요. 보통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용어가 조금 이제 본격적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는요, 전부 다 클라이언트예요. 일반 사용자용이에요.
그럼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다르냐를 오후부터 합시다. 자, 오전에 이제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여기는 뭐 크게 딥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일반적인 집에서의 컴퓨터 환경을 구성을 해보죠. 컴퓨터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 뭐 SK라든지 KT라 어딘가 한 군데는 골라서 가입을 하시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집이 빌라 같은 데다라고 하면은 좀 지어진 지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빌라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가입하면 기사님이 오셔서 근처 전봇대에서 선을 따와요. 그래서 우리 집 안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지어진 지 좀 최신식 집이다라고 하면은 애당초 집에서 집 만들어질 때부터 그 SK, KT, LG 선을 다 매립을 해요. 그래서 이 매립된 선이 그 아파트 기준으로요. 그 현관 옆에 이렇게 어떤 그 정비실 같은 데 선이 매립이 돼 있고요. 인터넷 가입하면은 각 업체 기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에 잠긴 것만 이렇게 잠금만 해제하고 가요. 어찌됐건 핵심은 우리 집이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선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이 들어오면 이거 처음에 어디다 끼세요? 컴퓨터에다 바로 끼세요? 그쵸. 무조건 집에 공유기 하나씩 끼잖아요. 공유기. 그 아파트 사시는 경우에 공유기 안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보통 신발장 근처에 보면 이제 두꺼비 집 있잖아요. 그 두꺼비 집 밑에 아예 아파트 지을 때부터 공유기를 박아놔요. 그런 집들은 그 집 벽에 보면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옆에 랜선 끼는 게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공유기가 내장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어쨌든 공유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컴퓨터를 하나 장만을 해요. 노트북도 하나 장만을 해요. 스마트폰도 있어요. 태블릿도 있어요. TV라고만 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공유기에 연결을 하죠. 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 연결하겠죠. PC도 공유기에 연결을 해요. 뭐 노트북은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고 태블릿도 무선으로 연결을 해요. 반드시 이 공유기를 거쳐야지만 얘네들이 외부와 연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 공유기를 통해서 얘네끼리도 연결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왜 요즘 그런 것도 많이 안 쓰긴 하는데 파일 동기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핸드폰에 넣거나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보내고 싶을 때 물론 선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무선으로 동기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애플 제품들이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제품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경험이 이어지는 게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핸드폰 쓰다가 갑자기 노트북으로 가서 뭐 파일 똑같이 연결해서 쓰고 막 그런 얘기들이 가끔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 공유기를 통해서 지네끼리 서로 연결이 가능해서 그래요.
자, 그럼 얘네가 서로 뭔가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 현재 반드시 필요한 게 공유기죠. 그러면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한테 나 인터넷 연결하고 싶어 라고 인터넷 연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기는 인터넷 연결 권한을 줍니다. 응답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의 컴퓨터가 자기한테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응답을 받는 상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PC도 태블릿도 전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때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는 애를 서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서버한테 빌붙어서 요청을 보내는 애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PC 게임 해보신 분들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일단 내 컴퓨터에 까는 게임 프로그램을 다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처음에 로그인하면 어디 서버에 접속합니다 라고 해서 서버 골라서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의 유저가 있는데 지들끼리 같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서버를 거쳐서 유저랑 통신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상에서 각각의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일반 유저들이 쓰는 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딱 가운데서 중심 잡고 중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서버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킹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에 가면 취업을 하면 각각 직원들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앙에 서버라고 불리우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직원들이 컴퓨터를 키면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라고 하는 장비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 A라는 직원이 B라고 하는 직원한테 뭐 어떤 파일을 전송한다거나 혹은 다른 부서로 어떤 파일을 요청한다거나 이러려면 다 얘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들 간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 바깥이 외부 인터넷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쳐가면 돼요. 그러니까 얘만 두 눈 부릅뜨고 여기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를 모니터링하면 뭐 카톡 메시지 검열하는 거 사실 그거 되게 쉽거든요. 일도 아닌 거죠. 실제로 회사에서는 카톡 같은 거 못 쓰게 하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관계로 나눠지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컴퓨터는 전부 클라이언트다. 자, 이거는 단순히 역할에 따른 그 구별이에요. 자, 웹 서비스 관련된 우리 웹 개발반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와 서버용 운영체제가 따로 있어요.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는 흔히 단일 사용자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다중 사용자가 가능하기는 해요. 잘 안 쓸 뿐이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윈도우에 아이디 추가로 잘 안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잘 안 해요. 혼자 쓰는 용이라 애당초.
자, 윈도우 계열 XP7, 8, 10, 11, 애플, 맥OS, 스마트폰용 운영체제. 그 다음에 서버용 운영체제는 다중 사용자를 목적으로 해요. 동시에 여러 사용자. 아까 제가 이런 거 그렸는데 만약에 이 서버가 한 번에 한 개의 작업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A가 B한테 업무 파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요. B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럼 얘가 B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낸다고요. 무조건 얘를 거쳐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번에 한 개의 일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C라고 하는 직원이 우리 부서 과장님한테 업무 협조를 보냈어요. 근데 A가 보낸 파일이 지금 전송 중이네? 얘가 보낸 게 하필이면 한 500기가 정도 돼.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 C는 일을 못하고 대기 타야 되죠. 그럼 이제 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서버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서비스를 요청받아 처리한다. 자, 동시에 여러 명이 써야 되니까 하드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용 컴퓨터보다는 분명히 좋아야 돼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컴퓨터 엄청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이런 데. 이게 다 컴퓨터예요. 진짜 몇 억을 호가하는 컴퓨터들이에요. 이런 걸 쓴다고요. 근데 얘도 아까 말했다시피 조립하면은 그냥 깡통이라 그랬죠. 윈도우 깔아야 돼. 자, 우리가 쓰는 한 100에서 한 2, 300만 원 정도 컴퓨터에 까는 윈도우랑 몇 억이나 되는 컴퓨터에 까는 윈도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전용 윈도우가 따로 있어요.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 윈도우는. 근데 전통적으로 윈도우는 유료죠. 윈도우는 절대 무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윈도우 서버 계열을 잘 안 써요.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고 하는 계열이 있는데 얘네가 무료예요.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는 리눅스 계열을 사용을 하고요. 이 리눅스 계열에 아까 말했던 하둡이라는 거를 설치하고 기타 등등 이후 진행되는 게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환경은 뭐 11?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환경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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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근데 리눅스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하고는 좀 달라요. 컴퓨터 딱 키면은 이 펭귄은 누가 그냥 그림 합성한 거고 그냥 시커먼 데서 이것만 나와요. 바탕화면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명령어예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건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건 제대로 하려면 저기서 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래밍 환경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혼자 안 쓰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 이 환경을 베이스로 고안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어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윈도우에서 명령어 쓰긴 해야 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도 나중에 윈도우에서 이런 거 깔아놓고 명령어 쓰긴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바탕화면은 1도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에서 쓰던 경험을 포기 못하면서 이 환경에 가장 근접한 걸 쓰겠다라고 하는 체계가 맥이에요. 그래서 맥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이 있지만 이 리눅스라고 불리우는 이 운영체제랑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맥을 제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명령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뭐 맥은 뭐 이뻐서 사는 거지 뭐. 나도 맥을 한 4대인가 사봐서 알아요. 진짜 개인 PC를 맥을 안 쓴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좋아서 산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별로 저도 맥 쓰지만 맥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 입어서 사면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내가 해석판을 좀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근데 맥은 앱스토어가 내장돼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꽤 많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게 한두 번씩 돈 주고 사기 시작하면은 나 앱스토어에서 지른 게 지금 100만 원이 넘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다시 못 가. 아까워서 못 가요. 그렇게 돼요.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뭐 아무리 요즘 뭐가 더 좋네 나쁘냐 뭐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해도 안드로이드 폰 보급률이 70%가 넘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 매출에도 도움이 될까요?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더 많으니까 특히 만약 게임이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폰을 포기를 안 해. 왜일까요? 아니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질을 안 무서워해요. 실제로 그렇대요. 제가 실제로 게임에서 다녔었어요. 그 게임 쪽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템 현질 비율이 아이폰이 훨씬 높대요. 이용자 수는 훨씬 적은데 현질은 걔들이 더 열심히 한대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 쓰는 사람들 장비 자체가 워낙 처음부터 안드로이드는 그래도 최근에야 좀 비싸진 건 옛날에는 아이폰 반값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쓰는 애들이 워낙 장비가 고가니까 현질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안드로이드 사본 적 없어요. 자, 뭐 어쨌건 이렇게 그 운영체제가 종류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 윈도우는 개인용이라는 거예요, 요점은.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가서 다중사용자용 혹은 고사양의 컴퓨터를 다뤄야 되면은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다룰 일도 있는데 이거부터는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일반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도 이거 못하는 애들 많아요. 난이도가 좀 넘사벽이거든요. 이런 이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운영체제 종류별 변천사라고 제가 쭉 전개를 해놓은 건데요. 컴퓨터 세상의 태초의 운영체제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얘가 최초예요. 처음에는 연구, 학술, 그리고 군사를 목적으로 쓰이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컴퓨터는 이거 1970년 그때쯤이에요. 이 당시 컴퓨터는 등치는 이따만한데 성능은 일반 계산기보다 못한. 그리고 그때는 혹시 옛날 미국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모니터 에일리언처럼 생긴 거. 그럼 이제 거기에 초록색으로 글자 막 나오는 컴퓨터들 있거든요. 명령어만 쓰던 애들. 거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일반 사용자가 쓰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명령어 위주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기업에서만 쓰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가 지금 우리 책상에 놓고 있는 이런 그 조그마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집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있다 하는 회사들이 그 컴퓨터를 그냥 한 대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전 직원이 돌려가면서 써야 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한 명이 쓰는 동안 다른 사람 대기 타고 있으면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은 쇼핑카트 같은 거에다가 모니터와 키보드를 싣고서 컴퓨터로 다다다 싣고 가요. 그리고 거기다 선 꽂고 써요. 여러 명이 동시에. 그렇게 끌고 다니는 쇼핑카트를 터미널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소프트웨어화 됐는데 원래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쇼핑카트예요.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 글자 그대로 두고 좀 스크롤 좀 해볼게요. 이러고 다녔어요. 이거 저예요. 나 21살 때야. 그러니까 지금 21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러고 작업하던 게. 진짜 이거 끌고 다녀갖고 이렇게 선 꽂고 작업했다니까요. 물론 저 때도 개인용 PC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지금 저 컴퓨터는 뭐냐면은 실제 이제 여러 사람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컴퓨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이게 본체거든요. 그 컴퓨터 사이즈가 한 이만해요. 자, 여러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이제 저거랑 이제 비슷한 이제 저 때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앞으로는 컴퓨터가 온 가정에 한 대씩 보급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제품을 만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웃었어요. 아, 무슨 집에 컴퓨터를 놓냐고 막 그러면서. 마치 집집마다 집 전화 있으니까 누가 핸드폰 쓰냐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엔 비슷한 관점으로. 근데 그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IBM하고 합작을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IBM에서 하드웨어는 만들었는데 운영체제가 없으니까 유닉스는 너무 어려우니까 탑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려운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용 운영체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든 게 MS-D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저 도스도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사왔대. 자, 이때 IBM에서 출시한 제품 이름이 퍼스널 컴퓨터, 줄여서 PC입니다. 지금 우리 PC를 일반 컴퓨터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거 햇반하고 스팸이랑 똑같은 거예요. PC는 원래 IBM 제품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즉석밥을 그냥 다 햇반이라고 퉁치잖아요. 근데 원래 햇반은 CJ 거잖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유닉스 쪽에서는 유닉스가 겁나 어려우니까 얘를 좀 쉽게 그 마이그레이션한, 그 수정한 다른 개조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얘를 계승해서. 뭐 선OS, 솔라리스,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망했고 지금은 크게 남아있는 게 리눅스와 맥OS 계열이에요. 그래서 맥OS랑 리눅스라는 애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용법이 똑같아요. 이 리눅스라고 하는 애는요, 그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굉장히 걸걸해요. 공식 석상에서 욕을 서슴없이 하는. 그 FUCK 단어를 연설하면서 너댓번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대학교 때 유닉스를 개조한 운영체제를 혼자 만들어요.
그 전 세계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3명이 있어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리눅스 만든 리누스 토발즈, 그리고 존 카맥. 존 카맥이라고 이제 둠 만든 사람. 게임 중에 둠이라고 FPS 장르 창시한 사람. 전 세계 3대 개발자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걸 대학교 때 혼자 만들어서 아무나 갖다 쓰세요 하고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그냥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소스코드 전체를 인터넷에 통째로 올려요. 그래서 이거 당신들 입맛에 맞게 알아서 개조해서 돈 받고 팔건 공짜로 뿌리건 상관 안 하겠으니까 알아서 쓰세요라고 올려버려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대신에 내가 만든 걸 갖다 써서 뭔가 수정을 했다면 그 수정사항을 나도 알려주세요.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 점점 프로그램이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커뮤니티를 우리는 오픈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눅스가 오픈소스의 가장 대표. 아직도 그 짓을 해요. 1년에 2번씩 공짜로 소스 올려요. 이 사람이 올리는 그 배포판을 페도라라고 하고요. 이걸 받아서 굉장히 많은 개조판들이 나와요. 레드햇이라고 하는 애가 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애인데 유료고요. 무료 버전의 대명사는 우분투. 우분투를 계승하는 게 안드로이드. 그 밖에 뭐 수세.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글 쓰잖아요. 그 워드 프로세서. 솔직히 말해서 그거 돈 주고 잘 안 사죠. 걔들은 뭐로 먹고 살까? 걔네도 한컴 리눅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꽤 완성도가 높아요. 그 공기업 같은데 저 한컴 리눅스 납품해서 먹고 살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수많은 그 배포용 버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에서 만든 붉은별 리눅스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진짜 붉은별 리눅스. 한때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거 구해서 깔아보는 게 한때 유행이 된 적이 있거든요. 어휴, 진짜 깔면은 바탕화면부터 혁명적으로 생겼어. 붉은별 리눅스를 사용해봤다. 이거 진짜 유행이었다니까요, 한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유닉스를 좀 더 쉽게 개조하겠다라고 나온 리눅스. 이 리눅스가 그 아무래도 오픈소스로 배포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서, 그리고 다중사용자를 지원하는 게 기본 체제이다 보니까 기업 환경에 맞다라고 해서 얘네는 애당초 기업용으로만 몰입을 해요. 일반 가정에서 이거 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닉스를 받아들여서 개인용으로 만들겠다라고 시작된 게 맥이에요. 지금 우리는 맥OS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맥OS가 아니라 OSX였어요. 저게 아이폰 나오면서 아이폰에 iOS라고 들어가니까 그거랑 이름 맞춰서 맥OS로 개명을 한 거예요. 처음에 OSX라고 나왔어요. 저 당시에 이제 잡스랑 겁나 친했던 빌 게이츠가 잡스네 집에 놀러 가요. 놀러 갔다가 잡스가 만들고 있던 OSX의 개발 버전을 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커먼 화면에 명령어만 치고 있었는데, 오, 죽이거든. 마우스라는 게 그때 생전 처음 본 게 있거든. 그러고서 같이 논 다음에 빌 게이츠가 겁나 빠르게 지네 집 가서 잡스보다 먼저 똑같은 걸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그게 윈도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자서전 보면은, 빌 게이츠래. 그 스티브 잡스 자서전 보면은 빌 게이츠 무슨 새끼 막 그렇게 적혀 있어요. 두둥놈 새끼라고. 실제로 맞아요, 그게. 그게 이제 윈도우 3.1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95가 나오고, 그 사이에 스티브 잡스는 지회사에서 쫓겨나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꽤 길어요, 그 기간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8로 대박을 치죠. 덕분에 IBM에서 만든 PC라고 하는 제품도 같이 이제 일반 가정에 보편화가 되죠. 윈도우 98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윈도우 98 써본 적 없어요. 저는 플로피 디스크의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시작한 애가 2001년도인데 이제 01학번이거든요. 그때부터 컴퓨터 처음, 그 전까지 뺀적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 만져봤다고 손 드신 분들은 저보다 컴퓨터 만진 게 더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나보다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사이에 이제 얘네가 개인용 시장을 석권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직까지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 윈도우는요,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기초 공사를 좀 잘못한 상태였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기둥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걔를 뽑아버리면 되는데 얘네가 서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둥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 상태가 그 악명 높은 블루 스크린이거든요. 가동되는 프로그램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가 에러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돼요. 그게 절정에 이르렀던 게 윈도우 98의 후속작, 희대의 망작, 윈도우 밀레니엄 에디션, 윈도우 미라고 하는 버전입니다. 나온 지 6개월 만에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MS-DOS에서 출발한 윈도우 98은 윈도우 미로 이어지고요. 이 이후에 단종됩니다. 윈도우 98의 후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윈도우 98의 후속이 XP라고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요쪽이 기업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여기는 개인이라 그랬죠. 실제로 돈은 어디에서도 많이 돌까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껏 윈도우는 잘 만들었는데 일반 사용, 이 당시 윈도우는 그 친구 하드 띄워와서 그냥 내 컴퓨터에 통째로 복사하면 설치가 됐대요. 지금처럼 설치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해적판을 쓰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기업용 시장을 계속 눈독을 들여서 아예 기초공사부터 다시 한 윈도우 NT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윈도우 NT가 4.1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 버전이 윈도우 2000으로 올라가고요. 윈도우 2000이 나올 때쯤에 밀레니엄 에디션으로 단종을 하니까 그때부터 얘네가 윈도우 NT 계열을 서버용과 개인용으로 나눠서 출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윈도우 2000의 정식 버전명은 NT 5.0이에요. 그 다음 버전이 XP예요. 이후부터 서버 제품군은 계속 출시하는 연도를 붙이는데 나머지는 XP 7, 8, 10, 11 저렇게 가요. 제가 이때쯤에 이제 컴퓨터를 처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윈도우 XP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고서 와 이거 진짜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얘 실제 버전은 NT 5.1이었거든요. 껍데기만 바꾸고 돈 더 받은 거예요. 안에 구조는 완전 똑같았어요. 또 그때 컴퓨터 전공하던 애들은 얘가 괜히 디자인만 화려하니까 더 느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009에서 썼어요. 그 이후로 이제 발전을 하고 현재는 이쪽이 이제 그 공백을 깨고 맥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의 근본 목적은 기업 시장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MS-DOS 계열이 폭삭 망하면서 윈도우는 이제 개인용하고 나눠지긴 했지만 근본은 얘네도 이제 기업 시장이라고요. 일반 가정은 이제 컴퓨터를 잘 안 써요. 폰하고 태블릿이 있으니까. 나도 집에 가면 컴퓨터 잘 안 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폰만 까짝거리고 말지. 심지어는 요즘은 집에 가면 폰도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싶으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까 제가 기업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한 번에 한 명씩 작업하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걸 다중 사용자를 지원한다라고 해요. 그게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화 되면서 컴퓨터 한 대에 아이디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처음 만드신 게 요 윈도우가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업형 운영체제라서 가능한 거다 라는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 한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 윈도우나 요즘 운영체제들은 전부 다중 사용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왔던 운영체제 변천사, 이따가 저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내가 나중에 컴퓨터 관련해서 자격증을 하나 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시험 전날 다시 열어보세요. 한 문제는 나올 거야. 나도 수업하니까 이거 다다다 외운 거지 회사 다닐 땐 이거 몰랐어요. 자, 유닉스 지금 전까지 말로 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 솔라리스, 맥OS, 유닉스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다중 사용자용. 페도라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배포되면은 누구나 내려가서 수정 보안 재배포 가능한 오픈소스다.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대표적으로는 레드의 유료와 우분투 무료가 있다. 아까도 한 얘기예요. 자, 윈도우, MS, 도스 계열, 미를 끝으로 단종됐다. NT 계열, 기업용 운영체제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개발한 다중 사용자용 운영체제다. 예, 지금 이야기한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부분은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범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과정이라던가 웹 개발자 뭐 이런 과정에서도 쓸 거라서 굳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접으셔도 돼요. 자, 지금 2시 6분인데요. 2시 15분에 봅시다.